서 이제 입으로 토론 슬슬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앞에서 세 분께서 이제 디지털 포스트 휴먼의 조건 관련된 책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함께 짚어주시면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나 좀 같이 토론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네, 손들기 눌러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주제가 있으실까요?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아무래도 좀 더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줌으로 초대하는 과정 중에 받았던 사전 질문들 중에서 몇 가지를 꼽아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받았던 질문 중에서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포스트 휴먼은 문화, 자연의 이분법에서 벗어난 감각으로 마주할 수 있는가, 사유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었어요. 혹시 이 질문 주신 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아, 네, 네. 계시네요. 그러면은 이 질문 관련돼서 조금 더 풀어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 그때 그 질문을 쓰면서, 어, 그냥 이제 거기에 링크가, 아니, 거기에 폼이 있어서 이제 작성을 하긴 했는데, 그, 그러니까 포스트 휴머니즘을 계속 하면서, 어,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사유를 하고 고민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시간적인 그 의미만으로 사용되지는 않잖아요, 포스트라는 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어떤 그 휴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거를 이제 교란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과연 그 논의의 방향이 이게 자연과 인간을 이제 교란시키는 네이밍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기술 한정으로 또 다른 이분법에 새로운 항이 생기는 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되게 러프한 질문이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 서평자분들이 조금 더 같이 이야기 나눠주실 부분들 있으시면 네,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수영님 지금 마이크 푸셨는데요. 이야기 나눠주시려고 푸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포스트냐 아니냐는 뭐 시간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 그 브루노 라투르가 말했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는 근대인인 적도 없었는데 뭘 또 포스트를 하고 그러느냐. 뭐 이런 맥락하고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말했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브루노 라투르 이후에 신유물론이나 뭐 오나 ANT 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이분법을 넘어서고자 뭐 중객체, 준주체, 뭐 하이브리드, 객체, 존재자, 실제 이런 다른 이름으로 뭐 주체나 객체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부름으로 해서 어떤 그 폐쇄적 주체성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기 나는 어떤 사유의 상상력을 줬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앞에 디지털이 붙기는 했지만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 근대적 휴머니즘을 어떻게 더 넘어설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요하고, 특히 이제 그 감각과 정동에 따라서 이 신체라는 것이 미디어로 작용한다면 단순히 이게 그냥 투명한 정보를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체로 사용을 한다라면 디지털 환경이야말로 새로운 신체의 탄생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책에서 저자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디지털이 뭐 그렇게
근대적 자본주의 세계하고 그렇게 다르지도 않게 이제 작동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본주의에 영토화되어 있다라고 보고 그 자본주의의 영토성을 어떻게 탈영토화할 것인가가 원래 근대인이 아니었는데 근대인인 것처럼 보였던 주체, 객체, 이분법을 제거하는데 그것을 벗기는데 관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아까 마지막으로 질문을 그러니까 토론해 볼 거리로서 제안을 드렸던 것처럼 자본주의와의 문제와 탈휴머니즘, 즉 포스트 휴머니즘의 문제를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초점일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아까 신빛나리님의 그 내용에서도 기계 자연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질적인지 본래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원문을 확인을 안 했는데 본질은 아닌 것 같고 본래적, 즉 환각을 불러일으킨 자본주의적 상상계의 이미지로 덮어 씌워진 영토화된 이라고 저는 이제 읽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 아마 아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주셨잖아요. 또 그 하먼의 진리정치적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예, 그래서 그 문제도 아마 이제 지금 같이 연결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짙게라고는 안 했고 얕게. 아, 슬쩍. 나를 보고 아니요. 근데 그 되게 굉장히 어떤 동의하는 그 유수영 선생님 말씀하시는 부분이랑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자연 결국에는 이제 뭐 굳이 어떤 시작을 따지자 원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웃긴 얘기지만 그거는 후기 구조주의부터 계속 그러니까 근대 주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었고 그거를 그 해체하려는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 푸코가 제안한 계보학이라던가 여러 방식으로 이제 느려서 생각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본래적 혹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누적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어떤 계보학적 관점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라뚜루적인 생각은 네트워크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연합되어 어떤 개념과 혹은 사물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실체적이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객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먼에서 예를 들어 그 뭐 유령이라던가 뭐 UFO라던가 혹은 패러다임 혹은 이데올로기 이것도 객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제 이수영 선생님이 자본주의자라는 객체의 영향력에 대해서 연단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후기 구조주의부터 시작된 이런 기획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계속 되게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당연히 이제 교육적인 차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적 객체에 너무나도 이제 짙은 그림자 뭐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한 언어 생활 같은 데서도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어를 어떻게 바꿀까. 근데 최근에 지자체 단위에서 그 성차별 행정 언어 정정하는 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안 하고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제가 청주시에서 그런 거를 한다라는 걸 봤고 뭐 올해 또 제주시에서 뭐 했다 뭐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했다 뭐 이렇게 조금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 그런 예시로 뭐 부인을 집에만 있는 사적 존재로 여기는 표현인 집사람은 배우자로 바꾼다. 뭐 엄마 자녀만 승하차장을 도와준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존재하게 하는 맘스테이션은 뭐 어린이 승차장으로 바꾼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그 언어 안에 내재해 있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적 객체들을 문화해서 하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간, 자연 혹은 기계 이런 연합체에서 그 연합성을 강조할 수 있는 이제 물론 이제 너무나도 길게 표현할 때 그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추상화라는 개념을 추상적 표현을 사용하는 거지만 어떤 식으로 대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디지털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면서 사실 휴먼이 들어가니까 휴먼이라는 언어가 명명되면서 휴먼을 그 기계, 그러니까 자연과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그 어떤 종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관념이 묻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글 저자들이 굉장히 어떤 그게 아닌 연합성을 계속 강조해서 생각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 슈먼의 깔때기로 그 들어가는 그 부분들도 있다. 언어 사용에 묻어 있는 어떤 선입견들이랄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보미님 관련해서 조금 더 같이 덧붙여 주실 이야기 있으실까요? 아, 네. 아니요.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해 주셔서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질문이 더 있거나 채팅방에 올라온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사전 질문 받았던 내용들 좀 더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올려주신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인공지능이 생활 반경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인간이 로봇, 인공지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라고 올려주신 분이 계신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실까요? 어, 지금 네 계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중이긴 한데요. 혹시 그러면은 그럼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질문 관련해서 약간 앞선 주제들 이야기 나왔던 주제들과 함께 같이 더 얘기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하셨던 분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이제 인공지능, 뭐 포스트 휴먼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를 좀 관심 있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보미님 관련해서 좀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질문에 대해서 네, 네. 다시 한번 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면은 네. 채팅방에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네. 이 질문에서 그냥 뉘앙스로 느껴지기에는 제가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럴 텐데요. 이게 인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약간 요런 뉘앙스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제 질문을 해 주신 분이 또 계셔서 직접 얘기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저는 그런 뉘앙스를 좀 느꼈어요. 근데 인제 이미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뭐 로봇이라고까지 또 얘기하기에는 또 좀 '다른 차원인가?' 하는 의심도 들기는 한데요.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쉬리, 예 쉬리 혹은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쉬리, 지니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이 질문을 지금 박소영님께서 해주셨던 부분인데 혹시 박소영님 그 말씀으로 좀 질문하신 배경들이나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약간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신 모양입니다. 네. 그럼 제가 다른 분들, 네. 네. 책에서 이중원 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쓰셨어요. 근데 저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근데 이중원 님이 이제 인간하고 인격체를 로크 개념으로 빌려서 나눴어요. 이제 사피엔스를 인간으로 놓고 사피엔스 중에서도 이제 어떤 인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까 우리가 공유했던 뭐 이성적이고 합리성을 갖고 있고 자율성을 가지며 자기의 행동에 책임감과 자유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의 인격체. 그래서 인간과 인격체를 나눈다면 사피엔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유사 인격체 같은 것을 이제 넣을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 인공지능 로봇들로부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착종돼 있어서 구분하기 어려워졌으므로 어쨌든 그 로봇들에게도 어떤 인격체 같은 자격을 이제 넣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피터 싱어나 화이트헤드, 그다음에 뭐 로크 휴움, 그다음에 칸트 이런 그러니까 인격체를 정의했던 철학자들의 계보를 이제 쭉 소개하고 이제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그 자율운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책임의 소재가 있잖아요.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다거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걸 어디까지 이제 그 자율 그야말로 이름 자체가 자율 그 자동차니까 그 자율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부터 해서 뭐 그 로봇 의사한테는 책임감을 얼마큼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얘기들에서 굉장히 흥미롭고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객체의 문제로 우리를 이제 분산시킨다면은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 당연히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율주의 그 자동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어지고 관계 안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로 인격의 문제가 이제 옮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봇을 바라보는 문제를 로봇이냐 아니냐, 인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로봇이 인간에게 무엇이냐라는 문제로 옮겨간다면 이런 AI 로봇들이 무엇인지 그것의 거울로 미러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지가 이제 해체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굉장히 재미있는 그 생각이어서 특히 이제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를 소개하면서 이제 비인간적이거나 비의식적이거나 비생명적인 인격을 상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유기체로서의 생명이라는 왕관을 벗어야 돼요, 인간은. 그거 하나로 이제 다 군림하고 마치 그 무슨 숭고한 무엇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제 있어 왔잖아요. 이미 들려지가 기가 남는 신체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이제 그 유기성이나 생명체성을 벗어나는 상상력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그런 기반들이 인공 로봇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고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알파고 안에 이세돌이 들어있고 이세돌 안에 알파고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뒀다는 사실은 관계성을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세돌과 어디까지가 이세돌이고 어디까지가 알파고다. 이런 식의 이 기존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세돌을 학습하면서 알파고는 태어났고 알파고가 대국을 하면서 이세돌은 태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다른 로봇들하고 더 연장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 책에서 제안하고 있는 개체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휴머니즘을 관계성으로 속성적인 성격으로서의 휴머니즘이 아니고 관계적 의미로서의 휴머니즘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이미 그런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법개체들이 이제 네트워크 안에 아직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언론중재법 얘기를 살짝 한 것처럼 AI 로봇에 대한 법개체들이 어떻게 지금 네트워크되고 있는지는 제가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지만요. 근데 여기 이 책에서 죄송해요. 저는 토론하고 싶은 게 여기서 무슨 의사 로봇, 그다음에 판사 로봇, 뭐 소설가 로봇, 화가 로봇 다 좋아. 근데 이제 리얼돌과 결혼한 어떤 남자의 이게 관계적 개념으로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보기 시작하면은 윤리적 문제가 다시 이제 그 휴머니즘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이 근대적 휴머니즘 깔때기 안으로 빨려 들어갈까 봐 조심스럽다는 것까지 보태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그 이수영 선생님하고 이 지식 공동체, 저희 공부 공동체인 이 다중지성의 정원에서 그 정동 세미나를 이제 같이 하는데 이 질문을 보자마자 그 예전에 그 이수영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되게 재밌는 예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가 있는 집에는 모든 어머니들이 로봇 청소기랑 얘기를 한다. 라는 근데 저희 집에도 저희 집이 아니죠. 저희 어머니 집에도 이제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둬야 이제 이렇게 지형 지물을 부딪히고 이러면서 집의 모양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로봇 청소기가 벽에 부딪히는 걸 보면 그거를 자꾸 이렇게 가져와서 그러니까 직접 들고 와서 이렇게 중앙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엄마 그거를 내버려 둬야 이렇게 부딪히고 자기가 알아서 하면서 배우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게 이제 안쓰러운 거예요. 그 로봇 청소기가 어떤 구석에 박혀서 뭔가 공회전할 때 우웅 소리가 들리는 게 굉장히 안쓰럽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서 어떤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당연한 예시겠죠.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인간 아닌 것을 보면서도 이런 인간적 정동을 느끼는 거, 혹은 윤리적 책임감을 내가 느끼는 거. 근데 그거가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되게 전근대적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애니미즘적인 이상한 사유인가? 그렇게 그거 외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계를 아끼는 마음이랄까, 로봇 청소기를 그러면 했었을 때 걔가 덜 마모되고, 그러니까 더 멍청해질 수는 있겠지만, 덜 똑똑해겠지만, 덜 마모되고 더 오래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이 인간한테 하는 방식으로의 돌봄 혹은 배려는 아니지만 어떤 다른 식의 중개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보미 선생님께서 뭐 우리 인간 생활에 들어와 있는 뭐 시리, 뭐 지니 이런 게 있지 않나요?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니까 학습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급격한 전환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과 연접하는 방식을 학습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시대가 그래서 그게 문학 여기 이 책에선 디지털 포스트 후먼의 조건에서는 두 가지 이제 문학 장르, 그러니까 웹소설 내에서의 그 증강현실 서사랑 사이파이 소설에 대해 순문학 계열에서 이제 사이파이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장르적 서사를 가져와서 차용하는 방식의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웹소설이든 뭐 그 순문학이든 뭐 나누는 것도 좀 이상한 구분법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모두 여기에서 굉장히 이런 관심들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예술이 우리가 어떤 상상을 통해서 하는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의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계속 질문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어떤 되게 주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웹툰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 핑계로 요즘 웹툰과 웹소설을 매우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 네이버 웹툰에 나오고 있는 작품 중에 꿈의 기업이라는 그 작품이 있는데, AI와 그 자본주의와 결탁한 AI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깊은 상상력을 보여준다. 그렇게 느껴지는 작품이 있고, 또 그거랑 이제 별개로 옛날에 어떤 타임스퀘어에 뉴욕 타임스퀘어에 삼성 광고하던 거기에 지금 네이버 웹툰을 광고를 하거든요. 디지털 전광고 거기에. 그러니까 어떤 예술을 접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 모바일 매체의 힘이랄까요? 그리고 그 웹툰으로 됐었을 때 이 스크롤 방식이 주는 굉장히 다른 식의 스토리 경험의 전환 이 일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마치 두루마기, 옛날에 두루마리 파피루스, 파피루스 아니죠? 이게 뭐라고 하죠? 한국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두루마기식으로 보는 어떤 그런 식의 글을 읽기를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이 책을 이런 책을 읽었을 때, 이렇게 혹은 서구 회화를 봤었을 때 딱 한 장면 안에 들어가는 총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이 낮장, 개별장, 개체 같은 그런 거에서 되게 벗어난, 되게 굉장히 확장적이고 굉장히
그 폼리스한 어떤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웹툰 볼 때. 뭐 그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이렇게 녹아들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부지불식한에,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개념화해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웹툰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낱장으로서의 개별자라는 거라는 개념이랑 좀 다 멀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관련돼서 조금 더 덧붙이시거나 논의 이어가실 내용들 있으실까요?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과 약간 이야기가 있는데요. 최정은님께서 올려주셔가지고 혹시 음서고 해제하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쓰여 있는 대로 그 로봇 하면 휴머노이드 타입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데 그 아까 그 의사라거나 로봇 의사라거나 뭐 리얼 돌이라거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경희대 빅데이터 그쪽 다루시는 교수님께서 그런 뭔가 마이크로 로봇 그런 것들이 훨씬 많다. 알게 모르게 생활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여기 제가 적은 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포스트 휴먼이 있는 거라는 이미 네. 그 미술사학계에서는 저는 미술사학 쪽인데요. 할 포스터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미술사학자가 보철적인 신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것도 이미 90년대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스테틱스에 대해서. 근데 이제 1차 대전까지 거슬러 가서 쭉 보철과 인간 신체 접합한 이제 그런 거를 미술사적으로 다루는 그런 저술도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하는 게 완전 첨단적인 거라서 아주 새로운 얘기는 더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제 관리 사회인 것인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딥러닝 방식이 지금 막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리 사회로 진입을 이미 하기도 했고 이제 서구에서는 역시 또 90년대 이후로는 완전 철저하게 관리 사회가 되고 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관리를 당하는 입장에서 좀 잘 관리되고 싶죠. 로봇 청소기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래서 네, 공감을 했어요. 저도 식기 세척기도 잘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덜그럭거리는 게 싫어가지고. 네, 그렇고. 네, 그래서 좀 작가분들이 계셔서 작품에 대한 것이 감각이 항상 이론을 앞서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에 해주신 질문은 작가분들이 계셔서 작품에 관해서 좀 듣고 싶다고도 같이 질문해 주셔서 네,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네, 작가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희미한 객체라서 자기 작업에 대해서 객관적 거리를 갖기란 매우 어려워서 다음 기회에 제가 개인전을 하게 된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까 방금 이제 휴먼의 그러니까 유인화되는 로봇,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갖거나 인간적 기능을 대신해주는 판사, 뭐 청소 뭐 이런 거. 근데 그렇지 않은 로봇들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하면 아까 되게 정확하고도 좋은 지적이 주셨던 것 같아요. 인공지능 로봇 하면 자꾸 인간 삐리삐리 이런 이렇게 인간 모습만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청소기의 관계처럼 이런 것 같아요. 이 책을 독서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으면 이제 라면 받침으로도 사용하거나 누굴 때릴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베개가 없을 때 베고 자거나 뭐 어디 괸 때 쓰거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객체와의 관계는 일반화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인공지능 로봇이고 청소 로봇이라 하더라도 청소 로봇으로 사용하지 않고 반려자로 삼을 수도 있죠. 뭐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저기 좀 더 청소해주겠냐, 고마워. 뭐 라든가 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진짜 인공 청소기를 라면 받침으로 사용한다 한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책에 이동원 저자가 말했듯이
그러니까 사물을 바라볼 때 속성으로 바라보지 않고 관계로 바라본다라면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사물 하니까 또 인간이 빠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인간까지를 합해서 참 단어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객체를 혹은 존재를 혹은 중객체 준주체를 다 말해야 돼. 실제를 이게 관계성으로 바라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의 상상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AI 로봇을 특히 인간의 모습으로 만들거나 인간이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이 상상력은 또 무엇이냐 라는 그 아이디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을 보조하는 것으로서의 기계를 대상화하면서 태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보완해야 한다. 인간의 일을 대신하게 한다. 인간이 못하는 걸 더 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제 뭐든지 인간을 중심에 놓고 하는 것이 상상력의 과정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손 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우선 미선님부터 먼저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금 기계와 관계되는 거는 트랜스휴머니즘이랑 많이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캐서린 헤일즈가 말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은 기계와는 좀 트랜스휴머니즘이랑 관계가 좀 먼 포스트 휴머니즘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려요. 네, 관련해서 네. 제가 그 트랜스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 되게 사실은 되게 비슷한데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썼는데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경유하는 관점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기계를 통해서 근데 그러니까 그 코어의 기계 혹은 인간이 아닌 거하고 결합해서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우리가 여겼던 어떤 뭐 형태적인 것일 수도 있고 마음 뭐 관습적인 거 혹은 마음적인 것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긍정한다, 우리 그러고 싶다라는 점에서는 트랜스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 모두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밝혔듯이 트랜스 휴머니즘에서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저는 실리콘밸리와 친연성을 갖는다라고 했고, 아마 이수영 선생님 표현대로 하자면 자본주의라는 객체와의 그 친연성을 갖고 있는 그 생각일 것 같은데,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약한 부분들, 그러니까 인간의 약점, 그러니까 그 트랜스 휴머니즘이 이 지지하는 가장 큰 기술 중에 하나가 노화를 질병이라고 규정하는 관점이거든요. 그 노화는 뭐 암이나 뭐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그 텔레마소스인가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어떤 그 세포의 끝 부분에서 재생하는 그 기능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면 영생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반드시 인간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 질병이다. 고칠 수 있다. 그리고 몸이 머리가 그 뇌의 인지 속도가 느려? 그럼 그거 부분적으로 대체하자. 예를 들어 이런 것이 트랜스 휴머니즘이 지향하는 거라면,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에 의해서 창발된 다양한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그 라투르적인 표현에서 하이브리드적인 것의 그 존재론적 지위를 인정하자라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혼종성을 인정하고 긍정하자. 그러니까 혼종성이라는 지점은 맞는데, 그러니까 인간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 계열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기계와의 결합을 보는 관점. 그렇죠. 그러니까 트랜스 휴머니즘은 기계가 전면에 나서는 거지만 포스트 휴머니즘은 캐서린 헤일즈가 정의한 것처럼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면서 정동의 개념을 갖고 와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는 사실은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트랜스 휴머니즘은 기계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이분법이라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포스트 휴머니즘 그러면 분명히 이거 트랜스 휴머니즘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분리가
안 돼서 지금은 여기는 안 되고 포스트 휴먼이라는 말에 트랜스 휴머니즘을 같이 지금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헷갈리네요, 선생님. 네, 트랜스 휴머니즘, 포스트 휴머니즘 관련해서 그러니까 용어를 분명해야 한다는 논의는 2010년 정도부터 계속 서구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제가 한국에 저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한국에서 지형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막 뭔가 어디 없었던 곳에서 갑자기 돌출한 막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되게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졌던 그런 사고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럼 그다음에 또 손 드신 분이 있어서 네, 김현성님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그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뭐 책도 읽고 얘기는 들었지만 한 가지 그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질문했던 내용이랑 좀 유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는 걸 들었을 때 그게 갖는 뉘앙스가 뭐 새로운 인간이 없으면 뭐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 인간이 다 멸망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 뭐 이런 질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너무 인간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해왔다, 서구 사상이. 그래서 비인간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평범한 이 평평한 그 존재론을 사고하자,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을 보면 마치 인간과 기계가 결합해서 새로운 무슨 주체, 뭐 변형된 인간 주체든 뭐 아니면 그 새롭게 그 생겨나는 주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 주제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두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묘한 차이긴 한데 그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막 두 개를 이렇게 섞어서 얘기할 때가 있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관련된 내용 질문해서 서평자님들 답변 괜찮으실까요? 네. 이 책에서는 책 제목이 이제 디지털 들어가고 포스트가 들어가서 더 이제 좀 헷갈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방금 김현성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디지털 빼고 포스트 빼더라도, 그리고 기계를 빼더라도 이제 이 휴머니즘의 문제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근대에 구성된 휴머니즘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이분법으로 발생된 많은 환각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고, 근데 이제 이 유효성을 이렇게 부상시키는 문제가, 촉진시키는 문제가 이제 기계 혹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더 가까워진 우리의 삶 때문인 것 같다는 것 때문에 김현성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나눠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고, 기계와 디지털은 이 문제를 요구하는 문제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브루노 라뚜르는 기계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제 그 문제를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네, 저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손보미 선생님이 쓰신 그 서평을 보고 나서 저도 되게 그러니까 공감했던 부분인데 이 책이 디지털 포스트 휴먼의 조건인데 정작 디지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소재적으로는 다뤄지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존재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 있는가라는 규명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라투르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에 뭐 그 하머니 인용하는 하이데거의 도구 존재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이 생물적으로 인간성이라는 게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미 이제 통찰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거의 100년 전에, 100년은 아니겠죠. 한 몇 년, 70년 전에? 70년, 60년 전에?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도구 존재로서 우리를 생각을 하면 계속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우리가 아는 인간이 된 것은 뗀석기 이후부터다. 뭐 이런 표현도 어디선가 읽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쥔 순간, 도구를 쥔 순간, 그러니까 이 어떤 네트워크 행위자 이론에 따르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포스트 휴먼에서 말하는 어떤 도구 존재로서의 우리의 관계성을 생각을 하면 어떤 존재를 어떤 도구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더 평평하게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존재와 우리가 연접하고 있는가 어떤 회집체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망에 연결된 내가 변하는다라는 결국엔 의미인 거고, 그러니까 인간성,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본래적 본질적 인간성이라는 건 없고 이것은 계속 어떤 플럭스 상태의 변화의 과정 안에 있는 건데, 그렇다면 디지털이라는 매개자가 우리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왔었을 때 우리는 어떤 다른 인간이 되는가라는 거를 조금 더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책에서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서현석 선생님, 아까 김현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구 존재는 약간 매체 미디어 티오리와 관련된 것 같고, 이 어떤 타자성, 그러니까 근대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백인 남성 서구 그거에 반대하는 것으로서의 여성 장애인 뭐 그 비서구는 조금 포스트 모더니즘 논쟁인 것처럼 서로 두 개 분리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연접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좀 라투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와, 그러니까 나와 도구인가 아니면 나와 어떤 타자들인가 뭐 그런 생각들을 조금 저는 했어요. 근데 그 제가 생각하는 게 이 디지털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한다면 그냥 포스트 휴머니즘이랑은 조금 약간 다른 뉘앙스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인간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능이 발달한 영장류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걸 인간의 중심으로 바라봐 왔는데, 만약에 기계라는 것이 인간보다 더 지능이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면 인간의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디지털 포스트 휴머니즘에서만 다룰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포스트 휴머니즘에서는 뭐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뭐 그 동물과 식물과 어떻게 생태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뭐 그 다른 사람들과 소외자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뭐 이런 문제를 다루지만 디지털에 있어서는 조금 이 주제가 다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두 개를 이제 섞음으로써 좋을 수도 있지만 시너지를 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두 주제를 오히려 그 좀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제가 그 서평에서 쓴 약간 진리 정치에 대한 비판이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
굳이 이제 이거를 매우 지역적인 주제로서 디지털 포스트 휴머니즘, 그러니까 그 디지털 기술, 그러니까 손범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디지털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었다면, 그러니까 되게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풍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디지털도 있고 포스트 휴머니즘도 있었던 거죠, 이 안에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논의가 분산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특히 그 부분 더 뛰어난, 그러니까 인간이 더 이상 가장 뛰어난 지적 존재가 아니다. 그 지구상에 그렇게 상정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론의 변화를 겪어야 하는가는 조금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더 골몰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까지 이제 막 글에 포함하기엔 너무 많아진다 생각해서 좀 뺀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특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대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특이점, 어떤 그 기술이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변화돼서,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존재론적 그 전환을 일으키는 시기, 대전환의 시기에 인간은 과연 거기에 어떤 위치에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고, 포스트 휴머니즘 논의에서는 그 조금 더, 그러니까 그 앞서 서평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해방적 휴머니스트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다른 존재자와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그 관계성에 있는 그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 그러니까 그 존재론적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 특이점에 대한 그 해답이나 어떤, 그러니까 말끔한 설명을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가 그러면 아이고, 네. 저기 저희 잠깐만 한 가지만, 그 트랜스 선생님이 지금 최빅나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트랜스 말하자면 휴머니즘은 그 약간 제가 지금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포스트 휴머니즘의 맥락과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전제는 공유하는데, 그러니까 예, 그 근데 핵심 예. 질문이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랜스 아, 휴머니스트. 저희 쪽은 사실 이제 여기에 저자분 중에 이제 이광석 선생님이나 홍남희 선생님이 이제 저하고 전공이 같은 쪽인데요. 저희 쪽에서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을 얘기할 때는 사실 포스트 휴머니즘하고는 다르게 포스트 휴머니즘이 비판하고 있는 뭐 정치, 육체, 뭐 남녀, 또 뭐 인간과 어떤 그 문화, 자연, 인간과 비인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부수는, 그래서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기반을 부숴내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이 트랜스 휴머니즘은 되게 이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이분법적이고 역시 위계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다만 거기에 트랜스 테크놀로지나 할까요? 트랜스 뭐 디지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인식론은 그 이분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약간의 그 어떤 우리 인간의, 아까 사이버보그를 그런 식으로 헤러웨이도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뭐 장애의 일부를 말하자면 보철기구를 끼워서 사이버보그식으로 한다. 이게 트랜스 휴머니즘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네네, 달라요. 네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네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동의를. 못 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씩 이렇게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고 어떤 네네. 맥락에서 얘기하시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네네. 계속 이렇게 비슷한 맥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백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트랜스 휴머니즘을 트랜스하는 것이 그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네, 인사를 네. 먼저 해야 되는데 끝나가는 것 네. 같아가지고 지금.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조금 경과가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요. 네, 정준규님과 지금 K님은 그 채팅창에 올려주셔가지고 정준규님 먼저 이야기 듣고 이어서 K님 이야기 듣고 오늘 서평에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준규님 혹시 대화하는 거 가능하실까요, 지금? 말씀 가능하세요? 예. 네. 뭐
저 내용은 책을 안 읽어가지고 그 책 내용은 깊이 제가 모르고 단지 이제 그 로봇 케어 로봇 좀 장애인들은 제가 사실 휠체어 타는 사람이 되니까 어릴 때부터 사실 저는 하지를 못 쓰니까 600만 물 사나이처럼 인공다리를 달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관심이 어릴 때부터 많았죠. 그래서 요즘은 마침 케어 로봇이고 또 요즘은 전시 AI 전시회 가면 나옵니다만은 그 몸에 부착을 걷게 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로봇까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뭐 이게 앞으로 그 로봇 AI 시대 또 디지털 시대라는 것이 그렇게 제 개인적인 그래요. 그렇게 낯설게 다가오진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빨리 왔으면 싶은 그런 마음도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가지는 그거예요. 지금도 이게 또 줌이지만은 요즘 모임마다 이게 직접 대면을 안 하고 나는 이게 디지털 물론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디지털 세상에 또 이게 하나의 폐단으로 보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직접 만남이 아니어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간접적으로 되는 게 이게 과연 거꾸로 봐서 오히려 인간의 어떤 조건 속에 이게 어떤 앞으로 어떤 그게 될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혹시나 제 염려에 대해서 혹시나 이 부분에서 답변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내가 좀 듣고 싶어서 그랬죠. 뭐 의견 올렸습니다. 예. 네. 그럼 이어서 K님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K님 얘기까지 다 듣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겸해서 이제 세평자분들 의견 듣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K님 그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 혹시 얘기해 주시는 거 괜찮으실까요? 근데 제가 그걸 다시 반복해서 읽는 것은 시간이 매우 또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각자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책이 제목이 포스트 휴머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휴먼 논의, 그러니까 아, 포스트 휴먼이 K님 표준되어잖아요. K님 채팅창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꼭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냥 채팅창은요, 포스트 휴먼을 트랜스 휴머니즘, 그러니까 논의가, 아니, 용어 때문에 아까 착종 이야기가 좀 계속 오갔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포스트 휴먼 논의에서도 기술 디지털 문제하고는 분리될 수 없다. 이게 결국은 그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하지 않으면 사실 이거 굉장히 현란한 저는 유희로 또다시 공회전할 것 같은 그런 좀 우려가 개인적으로 조금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어 착종 문제 관련해서는 이 책에서 그 필자분들이 지향하는 쪽은 아니지만 그 트랜스 휴머니즘 쪽의 그 철학자 닉 보스트롬의 홈페이지가 분명하게 이제 자기네들이 트랜스 휴머니즘을 주장을 하고 그걸 이념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포스트 휴먼을 지향한다. 포스트 휴머니즘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가 있어서 그 홈페이지 제가 잠깐 소개를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그냥 빠르게 마지막 그냥 말씀드릴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 제목이 포스트 휴머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휴먼론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우리가 이 포스트 휴머니즘, 네, 이 얘기는 하여튼 길어지니까 그냥 그게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인간을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마지막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트랜스휴먼 아니 기술의 문제에 이제 굉장히 낙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인간이란 존재를 굉장히 어떤 정상성 그리고 어떤 강함 그리고 뭔가 이 결함 없음 이런 것을 기준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인간을 상상해왔던 시절이 너무 오래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전제 자체가 좀 달리 되어야지 이 이후에 휴먼 논의가 정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까 저기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이 인간을 굉장히 자명한 범주로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반에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여전히 이제 인간이 그냥 굉장히 너무나도 자명한 범주로 또다시 환원되는 것처럼 얘기가 오가는 듯한 것이 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그 아까도 뭐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휴머니즘이나 인간성, 인간의 존엄성 이런 말들이 사실은 무언가에 대해서 배척 또는 어떤 폭력의 정당화를 위해서 사용되어 왔었던 것. 이거는 무슨 소외나 소수자에 대한 뭐 고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정치 철학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궁극적으로 고민을 같이 이어가지 않으면 이게 기존의 휴머니즘을
말로 그냥 이렇게 뭔가 반복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서없지만 길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의견 남겨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준교 선생님이랑 K님이랑 지금 같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이야기들 마지막으로 발언 받으면서 세 분 서평자분들 마지막 발언하면서 오늘 마칠까 해요. 혹시 먼저 이야기하실 분 계실까요? 네, 네, 제가 먼저 보미님부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게 빨리 갔네요. 벌써 9시여서 좀 아쉽고요. 네. 네, 아까 이제 저도 얘기 들으면서 이게 좋았던 지점, 죄송해요. 제가 성함을 아직 해서 그 마지막 K님 앞에, K님은 제가 다른 공부 모임에서 만났던 분이어서 좀 이름을 익숙하게 기억하는데요. 그 앞에 이제 얘기해 주신 분 들으면서 저도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어, 그 발언자분께서 어떤 좋은 지점과 그다음에 또 이 문제적인 지점을 이렇게 지적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순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뭔가 이렇게 관심 있는 모임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되게 안타깝고 참여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줌 모임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줌 기술이 지금 아직 좀 뭔가 아쉬운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뭔가 이렇게 음성이 특히 오디오 쪽이 좀 한계가 많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오 쪽에 한계도 많고 이런데 이게 앞으로 더 향상돼 가지고 이 줌 모임이나 이런 비대면 근데 이게 이제 대면 비대면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면 기존에 이렇게 만남은 대면이고 이거는 비대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전 방식의 대면과 새로운 방식의 대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방식의 또 다른 방식의 대면이 앞으로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 이제 트랜스 휴먼과 포스트 휴먼 얘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방금도 제가 향상이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이 향상이라는 말도 좀 더 이제 다르게 이전까지는 이 책에서도 그렇고 이 트랜스 휴먼은 계속 이제 인간의 신체를 뭐 더 향상시킬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가는데 포스트 휴먼은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들 논의들이 왜 필요한지는 알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향상이라는 말이 되게 오히려 협소하게 쓰여져 버리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트랜스 휴먼이 지향하는 향상도 있을 테고 포스트 휴먼이 지향하는 향상도 있을 텐데 오히려 이 향상과 이 향상은 어떻게 다른 향상이냐 라는 거를 좀 질문하고 더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자면 트랜스 휴먼에서 얘기하는 향상은 우리가 여기에서 윤리적 가치라고 하는 거를 좀 저는 끌어들여 와서 얘기를 해야 얘기가 더 이렇게 즐겁게 저는 즐겁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의 가치, 기존의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가치, 기존의 인간적이라고 여겨졌던 가치 이런 것들은 전혀 변화 없이 그것들을 더 증폭시키고 더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트랜스 휴먼에서 계속 이 향상, 더 나은 진보, 발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 포스트 휴먼에서는 완전히 이제 말 그대로 포스트 휴먼.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 더 우월하다고 했던 것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변한 새로운 가치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런 새로운 가치로서의 더 향상, 이전보다 더 나아짐, 더 발전된 이런 거를 더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굳이 향상이라는 말을 굳이 어느 한쪽에 붙인다면 오히려 포스트 휴먼이 더 향상이다. 이쪽은 오히려 향상처럼 냄새만 풍기는 전혀 그냥 그거는 알고 보니까 향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도 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하나만 더 이제 끝 마무리니까 의견을 붙여보자면요. 그 아까 그 관계성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인간을 정의를 할 때 이제 인간이 좀 개체들을 정의할 때 이제 속성으로만 정의하지 말고 관계로 정의하자라고 할 때요.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는 한데 이 관계를 사유할 때 어느 순간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어느 순간 관계 자체를 그 기존의 객체들을 상정해 놓고 그 기존의 색채 그죠. 기존의 객체들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관계를 되게 상상하게 되는 게 되게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관계를 중요시하는데 기존의 각 객체들을 어떻게 연결시키지의 차원에서 이제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기존의 객체들은 또 말 그대로 기존에 정의된 그대로 이제 머물러 버리고 이런 그죠. 그렇게 얘기되는 경우도 왕왕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K님께서 범주 얘기도 하셨는데요. 기존의 이제 인간 중심주의에서 인간도 이제 하나의 객체인데 그 인간의 범주를 딱 정의했던 그 방식, 테두리 있잖아요. 뭐 물질적으로는 여기 우리가 보이는 이 외곽을 그대로 오려서 요게 이제 인간 객체의 그 경계고 여기서 보철을 단다고 하면 뭐 팔을 더 이렇게 늘린다든지 공간적으로 확장하든지 아니면 물리력을 증가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의 확장만을 상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이제 포스트 휴먼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 범주 자체를 달리 상상하는 것이다. 요런 좀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범주, 경계 자체를 완전 다른 방식으로 상상하는 상상력이 관계를 얘기하는 것과 함께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쭉 논의를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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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혹시 이수영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거 가능하실까요? 예, 동의합니다. 휴먼과 휴머니즘은 구분되어야 할 것 같고요. 자본주의 중력장이 하도 세서 자본주의를 뺀 자본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휴머니즘을 빼고 휴먼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좀 짧게 될지 모르겠는데 짧게 해야 되는데 일단 정준구 선생님 그 말씀 그 경험 공유해 주셔서 저는 되게 귀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휠체어를 타시기 때문에 기술이 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이런 논의에서 빼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제가 결국에는 제가 라투르 철학을 요즘에 굉장히 즐겁게 읽는 이유가 그 추상적 개념에서 시작하면 결코 안 된다라는 그런 강령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포스트 휴먼 범주에 대해서도 아까 손범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게 인간, 자연, 기술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티오리가 말하는 건 결국에는 이 당면한 네트워크에 어떤 객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뭐 신빛나리, 뭐 정정규 선생님, 그다음에 이 줌이 있는 요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신빛나리, 뭐 줌 그리고 다른 사람 뭐 어디 뭐 줌으로 다른 사람 하고 있는 네트워크랑 전혀 다른 창발적 그 공동체를 만든다. 이게 핵심인 거고, 그러니까 소수자 뭐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그러니까 손범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범주화로서 범주를 생각을 시작하는 거 혹은 추상화로 개념을 시작하는 거 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포스트 휴머니즘이 아주 되게 좋은 어떤 의도성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진리 정치라고 하면서 좀 경고를 하고 싶었던 서평에서 그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논의, 어떤 식의 진리가 진리라고 상정하고 들어가는
그런 논의로 전개될 때 사실은 그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특히 정종윤 선생님 말씀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최근 이제 뉴로다이버시티, 이거는 조금 신체 장애랑은 다른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적 장애에 대해서 그거를 신경 다양성이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지적 장애라고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오히려 그 지적 장애에 계신 분이 신경 다양성이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삶의 불편함을 축소시키고 지원을 자유화하는 그런 논의로 사용되기도 한다. 장애라고 해라, 정말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사실 그런 거 되게 이제 그 항상 쇼킹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되게 언어적으로 막 조심하려고 피시 하려고 굉장히 막 그것은 장애가 아니고요. 막 이렇게 되게 구구절절하게 얘기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당면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그게 아닌 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많은 당사자성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포스트 휴먼을 할 수 있는가?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정종훈 선생님 말씀하신 대면이 없어지는 게 인간적인 부분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또 되게 크게 좋게 느껴지는 부분이,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영국에서 있고 미국에서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오게 됐는데 코로나가 시작한 이후로 줌이 너무 일상화돼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 미국과 영국 뭐 그 유럽에 있는 컨퍼런스나 이런 걸 그냥 참여 연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다른 어떤 게스트를 모을 때,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 뉴욕에서 컨퍼런스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 베이스의 사람만 했다면 근데 멕시코 보더에 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치 문제. 그럴 때 진짜 megxico 거기 그쪽에 있는 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서 그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을 다 뭐 비행기로 나르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도 우리가 좀 저렴하게 사실은 이 당사자성을 만들 수 있는 거, 그 즉각적인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사실 디지털 유토피아 처음에 이제 막 인터넷 부밍할 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장밋빛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안 되는 다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감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말씀하셨고, 자본이란 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 중에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력이 우리에게 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거를 기준으로 어떻게 계속 당사자성을 중심한 그 추상 개념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추상 개념은 추상 개념이고, 그건 굉장히, 그러니까 추상 개념이 있다라는, 추상 개념은 사실 구체성에서 시작한, 구체성의 네트워크에서 시작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같이 참여해 주셨는데, 사실 사전 질문에서 윤리성이나 뭐 리얼돌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 자본주의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사실 시간 관계상 다 많이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어요. 네, 지금 뭐 채팅창에 올려주신 내용들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우선 읽어드리면서 이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조정환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은 지금 오늘 집담에 참여하면서 받으셨던 느낌들을 간단하게 올려주신 것 같아요. 혹시 조정환 선생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 간단하게 해주시는 거 가능하실까요? 선생님? 메모한 건데요. 그냥 읽으시면 네.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그냥 간단하게 후루룩 읽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읽어보면은, 상관주의, 대상, 객체, 대상이 나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만 규정된다는 사고법이나 뭐 진리 정치, 내가 대상 자체를 알 수 있다는 사고법 등을 좀 이제 느낌으로 적어주셨고요. 휴머니즘에 관련해서는 내가 아닌 객체는 인간이라고 주장할지라도 비인간이다라고 규정하는 사고법,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는 비인간으로 규정되어 온 객체들, 여성, 원주민, 흑인, 아이, 기계, 동물들이 객체들의 평면에서 연합의 가능성을 찾으려는 집단적 노력, 이렇게 좀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2E라는 분께서는
님은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이제 보미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랑 되게 많이 동의가 된다고 얘기해 주셨고, 이제 뭐 이런 줌 같은 활동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더 메모를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좀 다른 자리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가능성을 더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재밌게 들으셨다면은 디지털 포스트 휴먼의 조건, 이 책과 갈무리에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책들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그럼 모두들 즐거운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